바람에 흩날리는 나뭇잎 소리와 새가 우는 소리만 들리는 어느 숲속. 튼튼한 통나무 집이 한 채 보입니다. 그 집 부엌에서 한 여자가 인터넷 레시피를 보며 요리에 열중하고 있는데요. 그녀의 이름은 메디. 양파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탁탁탁 써는 동안 고기는 기름 위에서 차르르 익어가는데 메디의 귀에는 이런 소리들이 하나도 들리질 않습니다. 왜일까요? 오늘의 주인공 메디는 작가이고 청각장애와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들을 수도 말을 할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때 문자가 옵니다. 근처에 사는 친한 친구 사라였어요. 나 잠깐 들러도 돼? 메디는 답장을 합니다. 물론이지, 난 요리하고 있어. 이윽고 이웃집 친구 사라가 메디의 집에 도착하고 메디는 반가운 듯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갑니다. 이 사라는 메디의 소설책을 읽고는 캐릭터며 결말이며 다 너무너무 좋았다고 넌 진짜 천재야 하면서 막 칭찬을 해요. 아니 내가 보통 소설이나 영화 같은 거 보면 결말 진짜 잘 맞추거든? 근데 이거는 완전히 내 예상을 빗나가더라니까? 아 대체 어떻게 한 거야 이런 생각을. 메디는 쑥스러운 듯 웃으면서 내 머릿속에 어떤 목소리가 있는데 그 목소리로 온갖 가능한 결말들을 다 뱉어봐. 그럼 마치 영화처럼 이야기가 다 펼쳐져 라고 수화로 대답을 해줘요. 두 사람이 이렇게 메디의 집 앞에서 이렇게 신나게 책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집 안에서는 엄청나게 크게 삐용삐용 하는 경고음이 울립니다. 사라가 먼저 그 소리를 듣고 메디한테 손가락질로 말해줘요. 메디는 얼른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는데 온 사방군데 연기가 자욱합니다. 이 경고음 알람은 귀는 물론 머리까지, 아니 온몸이 울릴 만큼 엄청나게 크게 울리고 있어요. 메디가 요리하고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 오븐에 있었던 게 다 타서 연기가 나고 이 때문에 그런 경고음이 울렸던 거였어요. 메디가 그 알림 장치를 끄자 사라는 귀가 얼얼한 듯 와, 그 알람 소리 한번 엄청나네 라고 하는데요. 메디가 설명을 해줍니다. 자기는 소리를 못 들으니까 진동으로 느껴야 해서 이렇게 소리가 커야 한다고. 그렇게 저녁 식사 요리하던 건 다 태워 먹었고 그럼 자기네 집에 가서 영화 보며 같이 밥을 먹자는 친구 사라. 하지만 메디는 일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사라를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날은 더 어두워지고 이제 캄캄하고 고요한 밤이 됐어요. 메디는 소파에 앉아서 노트북을 무릎에 올려두고 소설 작업을 계속합니다. 아까 메디가 말했던 그 머릿속 목소리들이 막 어지럽게 흘러나오며 온갖 상황들을 엮어가며 시나리오를 만들기 시작해요. 하지만 웬일인지 오늘은 그렇게 작업에 집중이 막 잘 되진 않는데요. 메디는 에라 모르겠다 청소나 하자 하는 마음으로 어질러진 부엌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메디의 집 부엌 창문 밖에서 누군가 미친 듯이 비명을 지릅니다. 아까 놀러 왔었던 친구 사라였어요. 사라는 누군가에게 쫓기는 듯 다급하게 메디의 집 부엌 쪽 창을 두드리면서 메디 제발 여기 한 번만 봐줘 하면서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지르는데요. 정말 고개만 살짝 돌리면 바로 바깥 상황을 볼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메디는 아무 소리도 듣질 못하기 때문에 바깥을 쳐다보지도 않고 계속 그냥 부엌 정리만 합니다. 그 순간 바깥에서 애타게 메디를 부르며 창을 두드리던 사라의 등에 화살이 날아와서 탁 꽂힙니다. 윽! 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라. 아직 숨이 붙어있는 사라는 계속해서 절박하게 메디의 부엌 창문을 온 힘을 다해 두들깁니다. 바깥에서 사라가 피를 흘리며 이렇게 죽어가는 동안에도 메디는 아무것도 모른 채 조용히 부엌 살림을 정리해요. 이윽고 사라의 등 뒤로 소름 끼치는 허연 가면을 쓴 남자가 나타납니다. 눈만 뚫려 있어서 표정을 알 수 없는 소름 끼치는 가면이었어요. 그는 손에 든 흉기로 사라를 수십 번 찌릅니다. 그렇게 사라는 이 괴한의 손에 잔혹하게 죽임을 당하고 말아요. 그녀가 바닥으로 픽 쓰러지자 이 괴한의 눈에 그 창문 안쪽, 집 안쪽에 있는 메디가 들어옵니다. 이놈은 창문을 톡톡톡 쳐보는데요. 메디는 이쪽을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번엔 좀 더 세게 쾅쾅쾅 유리를 두드려 보는데 역시나 반응이 없습니다. 놈은 메디가 귀가 들리지 않는 청각장애인이란 사실을 눈치채고 말아요. 메디는 부엌 정리를 싹 마치고 이제 다시 소파로 돌아가서 앉습니다. 머리를 질끈 동여매고 소설을 마저 써내려가기 시작하는데 그녀가 완전히 집중한 채 타자를 치고 있는 동안 탈칵
메디의 집 문이 열리고 괴한이 집 안으로 쓱 들어옵니다. 이 숲속에 있는 외딴 집에 누가 찾아오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찾아와봤자 이웃 친구 사라 정도기 때문에 메디는 딱히 문단속도 제대로 하지 않고 지내고 있었어요. 타닥탁탁탁 타자를 두드리는 메디의 뒤에 서서 탁탁탁 흉기를 두드리는 괴한. 그가 점점 메디에게로 가까이 다가오는데 그때 메디의 노트북 화면에 영상통화 화면이 뜹니다. 맥스라는 이름이 뜨는데요. 이 메디는 수화를 하면서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늘 가족이나 친구랑 영상통화를 해야 했어요. 그렇게 영상통화가 걸려오자 괴한은 얼른 피해 몸을 숨깁니다. 통화를 걸어온 맥스라는 여자는 아마 메디의 자매인 것 같아요. 맥스는 도시 그립지 않아? 엄마가 언제 다시 오냐고 맨날 물으셔. 그렇게 혼자 사는 게 뭐가 좋아? 와서 나랑 같이 지내자 하면서 글을 쓰기 위해 숲에 들어가서 스스로를 고립시킨 채 지내는 메디를 설득하는데요. 하지만 메디는 당분간 도시로 돌아갈 생각이 없어 보여요. 그렇게 메디와 맥스가 영상통화를 하는 동안 괴한이 손을 쓱 뻗어서 부엌 테이블에 있던 메디의 휴대폰을 싹 가져갑니다. 맥스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물어요. 방금 그 뒤에 누구야? 뭐가 움직였는데? 메디는 잠시 생각하다가 아마 고양이일 거야 하고 또 수화로 대답을 합니다. 메디는 고양이 한 마리와 함께 지내고 있었는데 이 녀석은 밥 먹으러 집에 들어왔다가 또 바깥에 자주 놀러 나가곤 하는 그런 외출양이었어요. 메디는 안 그래도 고양이 찾아봐야 됐는데 고마워 하고는 전화를 끊습니다. 고양이 사료가 든 밥그릇을 들고 살살살 흔들면서 집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메디. 보통은 이렇게 하면 고양이가 금방 뛰어오는데 오늘은 웬일인지 보이질 않습니다. 방금 맥스가 영상통화하면서 본 것 같다 그랬는데 왜 안 나오지? 그렇게 침대 밑도 보고 현관도 보고 화장실도 살펴보지만 나오지 않는 고양이. 2층 다락방에도 없고 아무래도 다시 나갔나 보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메디는 고양이가 들어올 수 있도록 대문을 반쯤 열어두고 다시 소파로 돌아와 앉아서 노트북을 열어 글을 쓰려고 하는데 띵동 문자 메시지가 옵니다. 메디의 컴퓨터는 휴대폰이랑 연동이 되어 있어서 그 휴대폰으로 오는 문자, 전화 모두 다 이 컴퓨터로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노트북으로 보니까 이 문자를 보내온 사람의 이름에 메디의 아이폰이라고 뜹니다. 자기 거예요. 즉, 지금 누군가가 메디의 휴대폰으로 보낸 문자를 메디가 자기 노트북으로 읽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방금 전에 괴한이 이 메디가 노트북으로 영상통화하는 동안 그녀의 휴대폰을 가져갔었죠. 메디가 받은 메시지에는 사진 파일들이 들어있었어요. 열어보니까 방금 전 고양이를 찾으러 집 이곳저곳을 둘러보던 자기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깜짝 놀라는 메디. 그리고 맨 마지막 사진에는 지금 컴퓨터로 이 사진들을 보면서 놀라고 있는 메디의 모습까지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누군가 자기 폰을 훔쳐서 실시간으로 자기 모습을 찍고 있다는 걸 깨닫는 메디. 메디는 벌벌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며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이 사진을 찍은 것 같은 위치를 쳐다보는데 대문 쪽입니다. 지금 대문이 반쯤 열려있는 상태였죠? 메디는 천천히 소파에서 일어나 숨이 막히는 듯한 긴장감을 느끼면서 대문 쪽으로 살금살금 걸어가 봅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아요. 한 발 한 발 천천히 움직이는데 그때 문 밖에 기괴스러운 하얀 가면을 쓴 남자가 우뚝 서 있는 게 보입니다. 그는 메디의 휴대폰을 쓱 들어 보이며 이렇게 손을 흔드는데요. 메디는 순간 너무 놀라 멈칫했다가 이내 빠르게 대문으로 달려갑니다. 그녀가 뛰기 시작한 순간 그 괴한도 대문을 향해 달려들어요. 메디가 조금 더 빠르게 움직여서 간발의 차로 문을 탁 잠가버립니다. 그 옆문도 그 옆의 문도 아니면 창문이라도 혹시나 열린 곳이 있는지 바깥에서 다 체크해보는 괴한. 하필 이 집은 온 사방이 다 창문이고 유리문이에요. 메디는 집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면서 문과 창문들을 다 잠가버립니다. 자, 일단 문들은 잠갔는데 메디는 이렇게 집안에 갇혀버린 셈이 됐죠. 그녀는 지금 휴대폰이 없으니까 얼른 노트북을 열어서 119에 영상통화를 걸어요. 그런데 통화가 채 걸리기도 전에 연결이 끊겨버립니다. 전화가 아니라 노트북으로 거는 영상통화는 와이파이를 사용해야 되는데 괴한이 바깥에서 모든 전기며 와이파이, 인터넷 그냥 다 끊어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집안에 있는 불도 다 꺼져버립니다. 당황하는 메디를
창문 밖에서 소름 끼치게 쳐다보고 있는 괴한. 그는 칼로 창문을 한번 싹 긋고는 어디론가 또 사라집니다. 숨도 크게 쉬지 못한 채 잔뜩 겁에 질린 메디. 가면남이 향하는 곳을 가만히 쳐다보는데 그는 메디의 차 타이어를 찢어서 구멍을 내버립니다. 이제 정말로 옴짝달짝하지 못하고 이 숲에, 이 집에 갇혀버렸어요. 메디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립스틱을 꺼내 유리로 된 문에다가 뭐라고 글자를 적는데요. 바깥쪽에서 읽을 수 있도록 좌우 반전으로 삐뚤빼뚤 쓴 글씨. 그리고 잠시 후 흰 가면을 쓴 괴한이 문 앞으로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가 글을 읽는 듯 고개를 까딱까딱거려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겠다. 나는 당신 얼굴도 못 봤다. 지금 남자친구가 이리로 오는 중이다. 메디의 메시지를 읽은 괴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는 메디가 보는 앞에서 천천히 머리에 썼던 모자를 벗고 가면도 쓱 벗습니다. 마치 자, 이제 너 내 얼굴 봤으니까 넌 죽어야 돼 라고 하는 듯이. 메디는 예상치 못했던 괴한의 반응에 몸이 얼어붙습니다. 괴한이 메디가 볼 수 있도록 창문 밖에 정면으로 서서 말합니다. Can you read my lips? 내 입모양 보고 알아들을 수 있어? 메디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자 괴한은 아까 메디가 영상통화를 할 때 그 여동생 맥스가 했던 말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렇게 혼자 사는 게 뭐가 좋아. 와서 나랑 함께 지내자. 메디가 지금 문에다가 남자친구가 집으로 오고 있다라고 적었었잖아요. 그게 뻥이라는 걸 놈은 벌써 눈치챈 거였어요. 괴한은 계속해서 메디에게 말합니다. 난 내가 원할 때 언제든 안으로 들어가서 널 잡을 수 있어. 근데 지금은 아니고 때가 되면. 자, 그전까진 우리 재미있게 한번 놀아보자. 이 자식은 이 상황 자체를 즐기는 완전히 미치광이인 것 같습니다. 놈은 뒤돌아서 뚜벅뚜벅 멀어져 가요. 메디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놈은 또 어디로 간 걸까요? 그녀는 살금살금 일어나 캄캄한 거실을 가로질러 부엌으로 가서 칼을 뽑아 들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요. 그리고 문 앞에다가 화장대를 쫙 밀어놓습니다. 창문에 달린 커튼까지 모두 다 쳐버리고 벽 뒤에 몸을 낮춰 쭈그리고 앉아있는데요. 탁탁탁, 탁탁탁. 바깥에서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납니다. 괴한이 창문을 깨려는 걸까요? 근데 그런 거 치고는 문을 두드리는 속도나 강도나 뭔가 좀 이상했어요. 처음에 무서워서 가만히 있다가 소리가 계속되자 메디는 고개를 빼꼼 들어서 창밖을 쳐다보는데요. 한밤중이고 지금 집안도 정전이 됐기 때문에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지만 그 괴한이 아니라 웬 다른 남자가 크게 다친 상태로 고개를 푹 숙인 채 창문을 탁탁탁 두드리고 있었어요. 메디는 얼른 몸을 일으켜서 창문 가까이 다가가 보는데 창문을 두드리던 그 남자는 사실 의식이 없는 죽은 상태였고 축 처진 그 남자의 팔을 뒤에서 괴한이 이렇게 들고 툭툭툭 툭툭 이렇게 창문을 치고 있는 거였습니다. 마치 인형놀이를 하듯 장난감처럼 이 피해자의 몸을 들고 장난을 치는 괴한. 메디는 기절할 듯 놀라 창문에서 멀찍이 떨어집니다. 괴한은 재밌다는 듯 피해자 남성의 팔을 이렇게 든 채 메디에게 손을 흔들어 보여요. 저 미치광이는 이 모든 과정을 마치 그냥 게임처럼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허겁지겁 문 앞에 막아놨던 화장대를 다시 치우고 문을 열어 거실로 돌아가는 메디. 그녀는 부엌 테이블 위에 올려놨던 자기 가방 안에서 차키를 꺼냅니다. 그리고 바닥에 엎드려 기어가듯 창문 가까이로 가서 차에다 대고 버튼을 누르는데요. 반응이 없습니다.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주변에 그 괴한 놈이 있나 없나 살핀 후에 문을 살짝 열고 얼른 바깥으로 팔을 뻗어서 차키를 딱 누릅니다. 그러자 차에서 클락션이 빵빵빵빵 이렇게 울리는 소리. 그 왜 우리 주차돼 있는 차 잘못 건드리거나 하면 그 경고음처럼 시끄럽게 나는 그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메디는 다시 얼른 문을 닫고 잠근 후에 괴한이 차로 뛰어가길 기다려요. 잠시 후 예상했던 대로 괴한이 메디의 차로 달려갑니다. 이 소리가 워낙 커서 숲 바깥까지 막 쩌렁쩌렁 울려 퍼지고 있었기 때문에 괴한은 차 창문을 깨고 더 이상 소리가 나지 않게 조치를 취하려고 애를 쓰는데요. 이 틈을 타 메디는 방금 있었던 방으로 얼른 달려가서 창문을 열고 상체만 바깥으로 쭉 빼서 아까 그 쓰러져 있던 피해자 남성의 바지 주머니를 막 뒤지기 시작합니다.
혹시나 휴대폰을 갖고 있진 않을까 싶어서 한번 찾아보는 거죠. 그렇게 메디가 창밖으로 이렇게 몸을 반쯤 내민 채 미친 듯이 그 남자의 옷 주머니를 뒤지고 있는데 순간 자동차에서 나던 그 시끄러운 경고음이 꺼지고 순식간에 괴한이 메디가 있는 쪽으로 달려옵니다. 메디는 허겁지겁 숙이고 있던 상체를 얼른 다시 일으켜서 창문 안쪽으로 쏙 들어갑니다. 그 방 창문은 이렇게 위로 쭉 끌어올려서 열고 다시 아래로 쭉 끌어내려서 닫는 그런 형태였어요. 메디가 창문을 아래로 확 내리는데 어느새 코앞까지 달려온 괴한이 그 창문을 잡으려고 하다가 그 아래 손이 확 끼고 맙니다. 으악! 괴한이 괴로워하는데 메디는 이제 창틀을 밟고 올라가서 자기 몸무게를 실어 창문을 온 힘으로 짓누릅니다. 하지만 거기 그놈의 손이 그런 상태로 계속 깔려있는 이상 이 창문이 완벽하게 닫히지는 않겠죠. 어떡하지? 고민하던 메디는 방 안에 떨어져 있는 망치를 얼른 주워서 망치의 그 반대쪽, 그 장도리라고 하나요? 그 뾰족한 부분으로 놈의 팔목을 꽉 내려칩니다. 으악! 아까보다 더 고통스러워하며 창문에서 멀어지는 괴한. 그 장도리 부분이 놈의 팔에 박혀 있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팔목에서 장도리를 확 잡아 빼고는 죽어있는 피해자 남자의 옷을 찢어서 붕대처럼 팔을 감싸 응급처치를 합니다. 괴한은 남자의 휴대폰을 메디가 볼 수 있도록 쓱 들어 보입니다. 마치 너 이거 찾았지? 하는 듯이. 그리고는 그 휴대폰을 쓰러진 남자의 시신 배 위에 올려둡니다. 그 휴대폰을 쓰려면 밖으로 나오든 이 창문을 또 열든 해야 했어요. 언제까지 이 미친 게임이 계속되는 걸까? 괴한은 메디의 집 주변을 빙글빙글 돌면서 안을 들여다보고 창문을 두드리며 위협을 계속합니다. 그녀는 집안에 갇힌 채 벽에 몸을 바짝 붙이고 숨어서 창밖으로 그를 주시하며 어떻게 도망쳐야 할지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괴한이 움직이는 쪽을 바라보고 있다가 그녀는 놈이 지금 있는 쪽의 반대편 문을 통해 집 바깥으로 얼른 살짝 빠져나옵니다. 메디는 뭘 어쩌려는 걸까요? 메디의 집은 바닥에서 조금 떠있는 통나무 구조물 위에 세워진 나무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몸을 낮춰서 그 통나무 구조물 아래로 기어 들어가면 숨을 수가 있는 거죠. 그녀는 그 아래 숨어서 손바닥을 그 통나무 구조물에다 가져다 대고 진동을 느끼면서 그 위로 걸어다니는 괴한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예의주시합니다. 그렇게 놈이 집 주변을 배회하는 것을 지켜보던 메디는 괴한이 잠시 집에서 멀어지는 듯 하자 그 기회를 틈타 얼른 밑에서 기어 나와서 막 도망치려고 하는데요. 그러다 그만 놈과 딱 마주치고 말아요. 메디는 다시 전속력으로 뛰어서 대문 쪽으로 달립니다. 괴한은 이번엔 화살을 딱 꺼내요. 아까 맨 처음에 사라에게 쐈던 그 화살이었어요. 메디가 빠르게 뛰어 대문 안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고 간발의 차로 화살은 대문에 탁 꽂힙니다. 아무래도 어디 멀리로 도망치기는 좀 어려워 보이죠. 하지만 이렇게 집안에 가만히 있다가는 놈이 언제라도 이 유리문을 다 깨고 들어올 게 뻔했습니다. 어쨌든 어딘가로 도망을 치긴 해야 했어요. 메디는 다시 집으로 들어와 이번엔 2층 다락으로 올라가서 창문 너머로 그를 내려다보며 주시합니다. 그러다가 잠시 괴한이 또 안 보이는 틈을 타서 2층 다락방 창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지붕으로 나옵니다. 그리고는 손전등을 탁 켜서 온 힘을 다해 숲속으로 집어 던져요. 괴한은 툭 하고 손전등이 숲을 속으로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그쪽을 바라보고 또 거기서 빛이 나오는 걸 발견하자 메디가 밖으로 나온 줄 알고 막 뛰어갑니다. 메디는 이 틈을 타서 지붕 위에서 조심히 한 발 한 발 움직여서 이동하는데 사다리가 있는 쪽으로 와서 그걸 타고 땅으로 얼른 내려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새 또 벌써 그 사다리에 있는 메디를 발견한 괴한은 멀리서 그녀에게 화살을 쏘는데요. 피우! 이번엔 화살이 그녀의 허벅지에 정확하게 탁 꽂힙니다. 메디는 악소리도 내지 못하고 이를 악물고 고통을 참으면서 지붕 위로 다시 기어 올라가 그대로 나동그러져 버려요. 그리고는 두 손으로 허벅지에 박힌 화살을 잡고 쭉 뽑아냅니다.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은 고통에 온몸에 힘이 빠져버리는데요. 이때 메디가 타고 내려가던 그 사다리를 타고 빠르게 지붕 위로 올라오기 시작하는 괴한. 어느새 사다리 맨 위까지 올라온 그는 등에 차고 있던 화살통을 지붕 위에다 툭 던져놓고 자기 몸도 이제 지붕으로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그 순간 누워있던 메디가 벌떡 몸을 일으켜서 괴한의 화살통을 빼앗고 놈의 얼굴을 주먹으로 빡 쳐버립니다. 사다리 밑으로 퍽 떨어지는 괴한.
바닥에 나동그라진 그를 향해 메디가 화살을 쏴보려고 하지만 사용법을 모릅니다. 그녀가 그렇게 우왕좌왕하는 사이 몸을 일으킨 괴한은 다시 사다리를 타고 빠르게 기어 올라오는데요. 그 사다리가 사실 아주 높지 않았기도 했고 또 여기가 숲이잖아요. 아마 바닥이 좀 흙바닥이고 풀들도 많아서 떨어졌을 때 충격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모양이었습니다. 괴한이 기어 올라오자 메디는 이번엔 그를 공격하는 걸 포기하고 얼른 다시 지붕을 타고 나왔던 길로 돌아가서 다시 다락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두꺼운 창문을 탁 닫아버려요. 사다리를 타고 지붕을 타고 빠르게 메디를 뒤쫓아왔지만 간발의 차로 또다시 눈앞에서 그녀를 놓친 괴한. 하지만 그는 이 모든 과정들도 그냥 다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메디는 그놈이 다락방 코앞까지 쫓아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걸 확인하고는 바닥에 픽 쓰러져 버리는데요. 극한의 긴장감이 조금 가라앉자 화살을 맞았던 다리 쪽에서 엄청난 고통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손을 가져다 대보니까 피가 엄청나게 많이 나고 있었어요. 메디는 절뚝거리며 화장실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는 입고 있던 청바지를 벗고 수납장에서 소독약을 꺼내 상처 부위에다 붓습니다. 너무 아파서 입에는 천을 꽉 물고 다른 한 손으로는 막 이렇게 바닥을 내리쳐요. 극심한 고통에 얼굴이 일그러지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녀는 다시 옷을 입고 상처 부위를 천으로 꽉 동여맵니다. 그리고는 그 괴한이 가지고 있던 화살통을 들어서 이리저리 살펴보는데 그 화살통 옆면에 무슨 짝대기들이 이렇게 그어져 있었습니다. 어떤 숫자를 나타내는 것 같았어요. 4개의 짝대기를 이렇게 비스듬하게 세로로 긋고 그 위에 이렇게 가로로 하나를 찌 그으면 그게 5을 의미하잖아요. 그런 표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기가 죽인 사람의 숫자를 표시해 둔 걸까요? 메디는 화살을 어떻게 장전하는 건지 막 이리저리 살펴보는데요. 그 화살대가 너무 단단하고 땡땡해서 잘 당겨지지도 않아요. 화장실에서 이렇게 혼자 화살을 가지고 고군분투하는 메디를 괴한이 화장실 창 밖에서 이렇게 가만히 지켜봅니다. 이 집은 정말 모든 곳에 창도 많고 문들도 하필 다 유리로 된 곳이 많아서 이렇게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기가 너무 쉬워요. 그게 이 공간의 공포심을 극대화시킵니다. 똑똑똑 누군가 메디네 집 문을 두드립니다. 사라! 사라! 여기 있어? 사라의 남자친구 존이었어요. 밤늦도록 여자친구가 집에 돌아오지 않자 근처에 사는 메디네 갔나 싶어서 한번 찾으러 와본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라는 아까 전에 이 괴한의 손에 처참하게 죽었죠. 아무것도 모르고 계속 사라의 이름을 부르면서 문을 두드리는 존. 그런데 존의 눈에 어떤 글자들이 들어옵니다. 아무한테도 말 안 하겠다. 난 당신 얼굴도 못 봤다. 지금 남자친구가 오는 중이다. 아까 메디가 괴한 보라고 문에다가 쓴 글자들이었죠. 존은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얼른 폰을 집어들고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꼼짝 마! 손에 든 거 내려놓고 엎드려! 존은 깜짝 놀라서 얼른 두 손을 들고 이거 그냥 휴대폰이에요. 저는 이웃입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괴한이 이제 경찰인 척을 하는 거예요. 존은 그가 시키는 대로 무릎을 꿇고 제 이름은 존 스탠리입니다. 여자친구 사라를 찾으러 왔어요. 하고 이야기하는데요. 괴한은 이제 말투도 행동도 막 진짜 경찰인 것처럼 하면서 신분증 좀 보여주시죠 하고 요구해요. 지갑에서 순순히 신분증을 꺼내 괴한에게 건네주는 존. 괴한은 그럴듯하게 연기를 합니다. 지금 이 주변에서 무슨 사건이 발생했어요. 제가 신고를 받고 왔는데 범인은 도망쳤고 지금 제 휴대폰도 총도 없어졌어요. 이 집에 누가 사는지 알고 계십니까? 존은 대답합니다. 네, 메디라고 우리 친구예요. 괴한은 존한테 이것저것 물으면서 메디라는 이름도 알게 되고 그녀가 혼자 산다는 것도 듣게 돼요. 그리고는 지원 요청을 해야 돼서 그런데 휴대폰 좀 빌려달라라고 합니다. 존이 그에게 휴대폰도 건네주는데요. 괴한은 누군가와 통화하는 척, 자기는 지금 어디 나와 있고 용의자는 잡히지 않은 상태로 도주 중이며 지금 여기 이웃 남자라는 사람이 나타난 상황이다 막 이러면서 어딘가에다가 막 보고를 하는 척을 해요. 그가 통화하는 척을 마치자 존이 메디네 집 유리문에 쓴 글자들을 가리키면서 괴한에게 묻습니다. 저 혹시 이거 보셨어요? 괴한이 대답해요. 예, 봤죠. 그 메디라는 여자 정말로 남자친구가 있습니까? 아니면 가까이 사는 가족이나 집에 와줄 만한 사람은요? 존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자기가 아는 그대로 사실을 다 말해줘 버립니다. 아니요, 메디 지금 남자친구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녀는 좀 혼자 고립돼서 지내고 있는 중이거든요. 대화를 하면서 괴한의 팔에서 피가 흐르는 걸 본 존. 아까 메디가 장도리로 찍었던 그 상처였어요. 존이 그에게 팔 괜찮으세요? 하고 묻는데 괴한은 범인놈이 도주하기 전에 자기 팔을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바깥에 둘이 좀 서 있다가 존은 그 괴한한테 이제 휴대폰을 좀 돌려주실 수 있을까요? 하고 이야기하는데요. 괴한은 맞다 죄송해요 하면서 자기 주머니에 넣었던 휴대폰을 쓱 꺼내 존에게 건네요. 이때 괴한은 눈치채지 못했는데 휴대폰 말고 다른 것도 그의 주머니에서 톡 떨어졌습니다. 바로 사라가 하고 있던 귀걸이였어요. 바닥에 떨어진 사라의 귀걸이를 본 존. 괴한에게 묻습니다. 저 신고 받고 오셨다고 했었죠? 메디가 직접 신고한 건가요? 괴한이 막 대답을 이렇게 저렇게 지어서 주절주절 하다가 중간에 생각이 난 거예요. 메디가 청각장애인이고 말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그는 막 횡설수설하면서 슬쩍 말을 바꿉니다. 메디라는 분이 말을 못하시죠? 그러면 아마 당신 여자친구 사라가 신고를 했나 보네요. 이 시각 메디는 아직도 화장실에서 화살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줄이 너무 빤빤해서 장전이 잘 되지 않고 줄이 막 헛튕길 때마다 손가락에 엄청난 고통이 느껴져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허벅지의 고통도 참아가며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메디. 그리고 여전히 집 밖에서는 존과 괴한이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싶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아무것도 눈치채지는 못한 존. 그는 메디가 안에 지금 있는 건지 그럼 사라는 어디 있는 건지 막 걱정이 됩니다. 그러다 결국 이 얘기까지 하고 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저기 현관 쪽 화분에다가 메디가 스페어 키를 두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괴한의 눈이 반짝입니다. 그래요? 정말 잘 됐네요. 정확히 어느 화분이요? 이쪽이요? 놈은 이제 존에게 들었던 그 스페어 키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때 괴한의 동태를 살펴보러 거실로 나왔던 메디가 유리문 바깥에 서 있는 존을 발견하고 안쪽에서 막 문을 두드립니다. 존이 고개를 돌려서 메디를 쳐다보고는 하는 순간 그의 목에 날카로운 흉기가 아주 빠르게 확 꽂혔다 나가요. 괴한이 순식간에 그를 공격한 거였습니다. 존은 치명상을 입은 채 맞서 싸워보려고 하지만 팔다리를 휘적거리다가 그냥 바닥에 툭 쓰러져 버리고 말아요. 이 존이 등치도 좋고 딱 봐도 되게 운동을 많이 한 그런 다부진 몸이거든요. 괴한은 그와 정면으로 맞서 싸우면 자기가 감당해내지 못할 걸 알고 이렇게 비겁한 수를 쓴 거였습니다. 무서워서 문 밖으로 차마 나오지도 못하고 유리문 안쪽에서 존이 공격당하는 걸 보며 울부짖으면서 발만 동동 구르는 메디. 괴한은 쓰러진 존을 다시 한번 공격하려고 다가가는데 그 순간 힘없이 쓰러져 있던 존이 마지막 사력을 다해 괴한의 목을 꽉 끌어안습니다. 괴한은 캑캑대면서 발버둥 쳐보지만 죽기 직전 자기의 남은 모든 힘을 쥐어 짜내는 존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존은 괴한의 목을 꽉 조르고 있으면서 유리문 안쪽에 있는 메디에게 입모양으로 run, 도망쳐 라고 말합니다. 메디는 어쩌면 이게 도망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지금 저 두 남자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반대편 쪽 문을 열고 뛰쳐나가려고 하는데 마음만 뛰고 있고 현실은 다리를 절뚝이며 힘겹게 한 발 한 발 내딛는 자신을 보면서 이 메디의 머릿속 목소리가 말합니다. 너 절대 여기서 이 다리론 도망 못 가. 영화 초반에 메디가 친구 사라한테 했던 말 기억하시죠? 내 머릿속에 어떤 목소리가 있어서 그 목소리가 이 소설에 가능한 전개들을 영화처럼 다 보여줘. 이게 뭐 어떤 제3의 목소리인 것처럼 얘기를 하긴 했는데 사실은 메디의 머릿속 생각들이겠죠. 이제 바로 그 목소리가 마치 소설 시나리오를 설계하듯이 지금 이 상황에서 가능한 전개들을 쫙 훑기 시작합니다. 이 다리론 지금 도망 못 가. 나가서 전기를 다시 켜야 하나? 아니야, 그가 전기선을 아예 잘라버릴 수도 있어. 숨어야 할까? 침실? 화장실? 다락? 내가 만약에 숨어서 그가 날 발견하지 못한다 해도 난 과다출혈로 죽을 거야. 시간이 없어. 그리고 메디는 자신이 살기 위한 이 상황에서의 베스트 시나리오는 그에게 맞서 싸우는 것, 그리하여 그를 죽이는 것뿐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한편 존은 결국 그렇게 안간힘을 쓰다가 팔에 힘이 빠지고 목숨을 다하고 맙니다. 캑캑거리며 겨우 존의 팔에서 빠져나온 괴한은 존의 주머니에 있던 담배를 꺼내 피우면서 이제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어떡할까 존? 넌 어떻게 생각해? 들어가서 이제 게임을 끝내버려야 될까?
메디한테 출혈이 더 생길 때까지 좀 더 기다리는 게 좋겠지? 죽은 채 바닥에 누워있는 존을 향해 혼잣말인 듯 대화인 듯 중얼거리던 그 괴한의 옆으로 고양이가 미야옹 하고 쓱 나타납니다. 메디가 키우고 있는 그 외출양이었어요. 아, 고양이, 너 여기 살아? 너 니네 엄마 곧 보게 될 거야. 괴한이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고양이를 해치려고 하는 순간 피욱! 화살이 날아와 그의 어깨에 탁 꽂힙니다. 메디가 드디어 용기를 내 문을 열고 나와서 그에게 화살을 쏜 거였어요. 괴한은 으악! 소리를 내면서 쓰러졌다가 어깨에 꽂혀있는 화살을 뽑아내고 메디에게로 막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메디는 얼른 문 안쪽으로 도망쳐 들어가다가 화살 하나를 떨어뜨리고 말아요. 그가 달려오기 전에 얼른 그 화살만 주워가지고 문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녀의 손이 문 안쪽으로 아직 채 들어가기도 전에 괴한이 달려와서 문을 꽉 밀어버립니다. 메디는 손이 문틈에 낀 채 문을 열지도 닫지도 못하고 막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괴한은 문을 더 세게 짓누릅니다. 메디의 손이 으드득 소리를 내며 부러져요. 사실 이때 놈은 문을 열면 그냥 집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들어가지 않고 그냥 메디를 조금 더 다치게, 조금 더 고통스럽게 만들기만 해요. 여기서 이 괴한이 얼마나 이 상황을 그냥 즐기고 있는 미친놈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메디는 손이 거의 아작난 상태로 겨우 문틈 사이에서 빼내고 얼른 문을 닫고 잠가버려요. 바닥에 쓰러진 채 손을 막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괴로워하는 메디. 그리고 그런 메디를 유리문 너머로 가만히 내려다보며 구경하는 괴한. 그녀의 눈앞에서 나무 화살을 콱 구부려 부러뜨린 후 나 이제 들어간다 하고 입모양으로 말하는데요. 그때 메디가 뭔가 각성한 듯 몸을 쓱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허벅지에서 나는 피를 두 번째 손가락으로 찍어서 유리문에 뭔가 쓰기 시작해요. D-O-I-T-C-O-W-A-R-D Do it, coward. 해봐, 겁쟁이 새끼야. 메디의 눈은 이제 도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죽기를 각오한 사람한테서만 볼 수 있는 그 어떤 비장함과 초연함 같은 게 느껴져요. 괴한의 눈도 순간 날카롭게 변하는데요. 그는 휙 돌아서더니 둔기를 가지러 저벅저벅 걸어갑니다. 메디는 그 사이에 얼른 거실 소파에 놓인 노트북을 열어서 유언을 남겨요. 괴한의 인상착의를 빠르게 기록하기 시작하는데요. 남성, 키는 어느 정도, 초록색 동공, 갈색 짧은 머리, 목 옆에 타투 있음, 그리고 엄마, 아빠, 맥스, 사랑해. 전 싸우다가 사망했어요. 메디가 이렇게 유언을 남기는 동안 괴한은 둔기를 들고 유리문을 내려치기 시작합니다. 이게 쨍그랑하고 쉽게 깨지는 그런 유리문은 아니고 우리가 보통 아파트나 호텔 창문에서 볼 수 있는 그래도 좀 단단한 그런 강화유리 같은 거였기 때문에 놈이 문을 다 부수고 들어올 때까지는 그래도 아직 약간의 시간이 있었어요. 짧은 유언을 남긴 메디는 노트북을 덮어서 정리해두고 손에는 칼을 쥔 채 쩔뚝거리며 방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급니다. 그리고 그 방 안에 딸려있는 화장실로 들어가서 또 문을 잠가요. 화장실 바닥에 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는 메디. 하지만 점점 그녀의 의식이 흐려져 갑니다. 눈앞에 있는 것들이 막 뿌옇게 보이기 시작하고 심한 어지럼증이 몰려와요. 잠들면 안 돼, 쓰러지면 안 돼. 애를 쓰지만 그렇게 잠시 깜빡 의식을 잃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다시 정신을 차리는 메디. 그리고 등 뒤에서 들려오는 소름 끼치는 목소리에 머리털이 쭈뼛 곤두섭니다. 괴한은 어느새 대문을 깨고 방문도 열고 화장실 문까지 열어서 메디의 등 뒤에까지 와 있는 거였어요. 그는 메디의 뒷목에다 대고 소름 끼치게 속삭입니다. 내가 너 제대로 전곡을 찌르면 너 아마 소리 지르게 될 수도 있어. 말을 하지 못하는 메디가 소리를 지를 만큼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그냥 거지 같은 협박이죠. 하지만 순간 정신이 번쩍 든 메디는 그 괴한이 뭐라 짓거리는 그 사이에 얼른 빠르게 몸을 돌려서 손에 들고 있던 그 칼로 놈의 허벅지를 세게 꽉 찔러버립니다. 으악! 괴한이 비명을 지르며 욕실에 나동그라지고 메디는 쩔뚝이면서 화장실에서 나오고 또 방에서도 나와서 거실을 통과해 부엌까지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다시 픽 주저앉아서 힘없이 축 처져 있어요. 이윽고 쩔뚝이며 부엌으로 나오는 괴한. 그는 입에 담지도 못할 심한 욕설을 하면서 메디에게 다가갑니다. 이제 정말로 그녀를 끝내버릴 작정인 것 같아요. 이때
축 쓰러져 있던 메디의 얼굴이 쓱 돌아가더니 갑자기 등 뒤에 감추고 있던 뭔가를 꺼내서 괴한의 눈에다가 스프레이로 쫙 뿌립니다. 이게 뭔지 정확히 잘 안 보이는데 뭐 벌레 잡을 때 뿌리는 거라든가 아니면 부엌 청소할 때 쓰는 락스처럼 어쨌든 굉장히 성분이 세고 독한 물질 같아요. 이걸 눈에 정통으로 맞고 또 악을 쓰며 괴로워하는 괴한. 메디는 아까 요리하면서 연기 났을 때 그 엄청나게 큰 소리로 울렸던 그 비상경고음 알람을 작동시킵니다. 저기 천장 쪽에 멀리 두고 소리가 났을 때도 보통 사람의 귀에는 너무 크게 들려서 그 친구 사라가 기겁을 했었잖아요. 그거를 괴한의 귀에다가 이렇게 가까이 갖다 대요. 괴한은 막 정신을 못 차리고 귀를 막고 눈을 부여잡고 하면서 거실을 막 빙글빙글 돌며 괴로워합니다. 근데 메디의 귀에는 어차피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진동만 느껴질 뿐이에요. 괴한은 그렇게 한동안 팔을 휘저으며 빙글빙글 돌다가 메디의 몸이 손끝에 딱 잡히자 온 힘을 다해 그녀를 때려 눕힙니다. 그리고는 메디의 몸을 깔고 앉아서 사력을 다해 그녀의 목을 조르기 시작하는데요. 메디가 그의 손가락을 물어뜯고 그의 어깨에 난 상처를 쑤셔보기도 하지만 괴한은 메디의 머리를 잡고 막 땅에다가 이렇게 내려 찢기까지 합니다. 메디는 젖먹던 힘까지 끌어모아서 손에 잡힌 와인 따개로 놈의 목을 칵 찌르고 괴한의 손에서 드디어 풀려납니다. 시끄러운 알람은 계속 울리고 있고 메디는 거실 바닥에 괴한과 나란히 쓰러진 채 가쁜 숨을 몰아쉬며 놈의 주머니에서 꺼낸 휴대폰으로 119에 전화를 겁니다. 오늘 밤 이 숲속 집에서 총 4명의 사람이 죽은 채로 이 악몽 같은 시간은 끝이 납니다. 오늘의 영화는 허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다 바깥에서 깜짝이야 씨. 까지 했어. 괴한이 화장실 창밖에서 이렇게 가만히 어휴 씨. 바깥에서 제발 소리 좀 조치를 취하려고 한 발 한 발 움직이면서 이동하는데 멀리서 그녀에게 화살을 쏘는데요. 캑캑거리며 겨우 존의 팔에서 하필 이 집은 제발